커뮤니케이션은 대화가 아니라 과학이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그들의 눈에 띌 수 있다. 그들에게 내 존재와 내 뜻을 각인시킬 수 있다. 그들에게 탁월한 영향력과 설득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을 알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모든 목표의 열쇠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뇌과학이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을 탐험하고 나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로잡고 마침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말솜씨나 언변이 아니라 과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레드 쿠니 호바스 지음, 김나연 옮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제레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하버드 대학 등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대학에서 뇌과학 강의를 하며 인간의 학습, 기억, 뇌 자극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뇌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원리를 깨닫는다면 일상의 많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뇌과학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무엇에 열렬히 반응하고 매혹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수없이 많은 강의로 다듬어진 작가의 내용 전달력이 책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적절한 사례들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까지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장) 한 가지에 집중하라. 듣기와 읽기 사이. 독서의 비밀스러운 역사. 그동안 우리는 독서를 조용한 활동으로 간주해온 경향이 있다. 이따금 터지는 가벼운 기침이나 당황스러운 웃음소리를 제외하면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매우 고요한 활동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따라서 책 읽기가 항상 조용함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꽤나 놀랄 일일지도 모른다. 사실 7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도서관은 평화로운 안식처라기보다는 떠들썩한 잡담의 공간이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소리 없는 독서란 너무나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브로시우스가 책을 읽을 때면 그의 두 눈동자는 문단을 오르내렸고 귀를 기울여 의미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혀만큼은 차분했다. 종종 나는 그가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결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나는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을까 자문하곤 했다. 이 같은 소리내어 읽는 독서의 개념이 좀 이상하거나 오래되어 진부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저 주위를 둘러보라. 소리내어 읽기는 인류사 대대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문명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학 강의는 한 명의 개인이 그룹을 이룬 청중 앞에서 중요한 정보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프랑스어에서 강의는 읽기로 번역되기도 한다.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 예배란 보통 둘러 모인 신도들이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회 포럼, 정치 연설, 심지어 직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회의 역시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어 읽는 고대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8세기 초 아일랜드 수도승들의 모임에서 마침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간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비로소 묵독의 관행이 생겨났다. 즉, 고대 수도승들 덕분에 우리는 굳이 소리내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독서를 누군가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오롯이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묵독이란 것이 정녕 소리 없는 읽기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어떤 문장이든 한번 눈으로 읽어보라. 그와 동시에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보라. 그렇다. 아마도 당신은 뭔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문장을 읽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눈동자가 텍스트 위를 지나갈 때 각각의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10명 중 9명은 그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동시에 청취해 정확히 이해하기란 꽤 짜증나는 일이며 나아가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둘 중 하나의 소리만 이해하는 것은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 텔레비전의 음성을 이해하려면 라디오 소리를 무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관심과 집중은 두 목소리 사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머릿속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어지러움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양분 청취라고 부른다. 즉, 우리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번에 한 사람씩의 말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없다. 아니, 들을 수는 있지만 둘 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이 구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는 청각 피질이다. 청각 피질은 들어오는 소리의 순수한 특징, 음의 높이와 크기 등을 처리한다. 중요한 것은 좌뇌와 우뇌 모두가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험하는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던 이유다. 뇌는 양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별다른 노력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경 부분을 갖고 있다. 구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뇌의 다음 영역은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는 들어온 말을 처리하고 이치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뇌의 한쪽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들이 처음에는 좌뇌와 우뇌 양쪽에서 처리되지만 결국 구어들은 깔때기 입구처럼 좁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깔때기처럼 좁은 공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빠른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 병목 현상은 뇌의 제3영역인 좌측 하전두회에서 통제된다. 하전두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다른 목소리가
브로카 베로니케의 병목 현상을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양분 독서. 언제나 바쁜 우리는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미팅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독서에 짬을 낸다. 따라서 우리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뭔가를 읽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와 동시에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꽤나 충격적일 것이다. 다시 뇌로 돌아가 보자. 무엇인가를 읽을 때는 시각 피질이라는 신경 부위가 가장 먼저 활성화된다. 시각 피질은 눈으로 들어오는 광경의 순수한 시각적 특징인 색깔, 테두리, 움직임 등과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 즉, 읽는 과정 초기에 시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단어를 읽기 전에 먼저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시각 피질이 활성화됨과 거의 동시에 청각 피질과 브로카 베로니케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조용히 책을 읽을 때도 뇌의 구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곧바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 눈으로 읽는 조용한 독서로의 전환은 진정한 전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성대에서 뇌로 말로 나타내기가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하는 목소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머릿속 음성을 처리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를 읽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결국 처리할 수 없다. 그렇다. 뇌과학은 당신이 듣기와 읽기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집중하기는 하는가? 예를 들어 팀장인 당신이 팀원을 회의실로 불러 지시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해보자.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다. 팀원에게 1대1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신의 팀원은 상사에게 매우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의 피드백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와 동시에 업무 수첩을 펼쳐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필기하겠다는 듯 너무나 열심히 볼펜을 쥐인 손을 움직인다. 그런 그를 보면서 당신은 어쩐지 마음이 흐뭇하다. 그가 당신의 피드백을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 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기억할 것이다. 당신의 말에 그렇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받아 적은 사람들이 다시 수정해 제출한 보고서가 당신의 피드백을 그다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자리로 불러 호통을 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호통을 치는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적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은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발표자의 목소리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의 대화와 당신 앞에 앉아있는 파트너의 말을 동시에 경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야구 중계방송과 농구 중계방송을 한 화면에 띄워놓고 동시에 집중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뇌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신경과학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3장.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예측을 깨라. 공간과 기억 사이. 2016년 미국의 의과대학생 알렉스 멀레는 19.41초 만에 뒤섞여 있는 트럼프 카드 52장의 순서를 정확히 암기해냈다. 2015년 인도의 채소 판매업자 슈레시 쿠마르 샤르나는 파이의 70만 30자리를 정확하게 암기해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억력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암기력을 성취한 인물들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결코 특정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서번트도 아니었고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초정밀한 기억력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초인적인 뇌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경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미친 암기력이 가능했을까? 답은 그들의 암기법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2000년이나 된 암기법인 장소법을 활용했다. 장소법은 비교적 간단한 2단계 과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정교함이다. 보통 인간은 재미가 없거나 따분한 소재를 암기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 반면에 놀랍거나 충격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이 정확한 기억력을 나타낸다. 정교함은 바로 이 사실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정교함이란 평범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깊이 각인된 특별한 이미지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한 세트를 전부 외우려고 한다고 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클로버 3의 평범한 그림 대신 엘비스 프레슬리가 비키니를 입고 푸딩으로 찰랑거리는 어린이용 수영 보트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이미지로 이 카드의 그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교함은 기이할수록 효과가 높다. 두 번째 단계는 배치다. 각 카드를 특별하고 정교한 이미지로 변환한 후 친숙한 장소들을 선택해 각각의 공간에 각각의 이미지를 배치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익숙한 일상의 동선을 중심으로 장소를 지정하면 정교한 이미지를 특정한 순서로 쉽게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한 장소에 배치해 놓으면 카드를 암기해야 하는 순간 이미 설계해 놓은 동선을 따라 머릿속 공간을 거니며 각 장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뇌과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피실험자에게 여러 개의 이미지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화면, 왼쪽 상단에는 자전거, 중간에는 금관악기, 오른쪽 아래에는 뱀을 제시한 다음 이미지를 모두 없앤 텅 빈 화면을 보여주며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뱀은 어떤 색이었나요? 그러면 모든 피실험자들은 텅 빈 화면의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시선을 이동시킨다. 더 이상 이미지가 없는데도 말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공허응시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딱히 어떤 이미지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때도 공허응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의 장소세포는 무의식적으로 각각의 새롭게 형성된 기억 속에 자동적으로 암호화된 정신 지도를 만든다. 사람은 종이책과 디지털 전자책 중 어느 것에서 더 많이 배울까? 이 질문은 매우 논쟁적이다. 하지만 뇌과학자라면 한 번쯤은 꼭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자료가 짧고 단순할 때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료 분량이 2페이지 이상이면 출력물이 거의 항상
디지털 파일을 학습력 면에서 능가한다. 종이 출력물이 훨씬 선명하고 정적인 공간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표시된 정보가 모호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3차원 공간 영역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책의 인쇄본을 읽고 있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장은 언제나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 페이지들이 먼지가 될 때까지 당신은 늘 이 문장을 항상된 위치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위치는 당신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기억의 일부분이고 이 정보를 회상하기 위한 안내 단서로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자료는 늘 가변적이다. 정적인 공간의 레이아웃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책의 PDF 버전을 스크롤하고 있다면 지금 읽고 있는 문장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읽고 있는 문장들에 관한 정보는 항상된 물리적 위치가 없으면 추후 회상을 위한 안내 단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장) 일 잘하는 뇌를 찾아라. 슈퍼태스커의 비밀. 멀티태스킹은 환상이다. 작업 전환이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와 동시에 읽기를 시도하면 병목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배운 1장을 다시 기억해보자. 측면 전전두엽 피질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번에 하나의 규칙 집합만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 잠깐만. 이메일을 쓰는 동안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 회의하는 중간에 몰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것, 페이스북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 이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란 말인가? 놀랍게도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측면 전두엽 피질 내에서 규칙 집합을 교환하면서 작업들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뇌과학 연구자들은 이를 작업 전환이라고 부른다. 마치 한 텔레비전 내에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몇 개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당신은 채널 사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작업과 작업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치러야 할 대가 첫 번째, 시간. 작업 전환은 즉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는 필터가 업데이트를 위해 우리의 집중을 잠시 꺼두는 짧은 틈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틈을 주의 과실이라고 부른다. 감각의 사망 구간으로 여겨지는 이 주의 과실이란 외부 정보의 처리 과정이 잠깐 의식적으로 멈춰버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작업 전환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우리가 감각의 사망 구간에서 보내는 시간도 증가한다. 치러야 할 대가 두 번째, 정확도. 작업 전환은 매끄러운 프로세스가 아니다. 우리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두 규칙 집합이 혼합되는 짧은 기간이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심리적 불응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일반적인 작업 수행은 어려움을 겪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메일을 쓰다가 상대에게 건네야 할 단어를 이메일에 타이핑한 적은 없는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가 실수로 우유가 아니라 커피를 시리얼 그릇에 부어버린 적은 이것들이 바로 심리적 불운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치러야 할 대가 세 번째, 기억력. 이쯤 왔으면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즉시 떠오르는 뇌 영역이 하나 있어야 한다. 바로 해마다. 흥미롭게도 작업을 전환하는 동안 해마 내의 활동은 감소한다. 즉, 다중 작업을 시도하면 기억 형성에 손상을 입는다는 뜻이다. 멀티태스킹에 초대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효과와 효율은 높이고 노력은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상대를 멀티태스킹으로 이끌지 마라. 발표나 브리핑이나 설명을 하는 동안 웹사이트 주소를 언급하거나 퀴즈를 내거나 함께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그래프를 제시하지 마라. 아는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해력, 기억력, 실행력을 저해하는 멀티태스킹을 사람들에게 권장한다는 사실을. 이를 피하려면 상대에게 명확한 초점과 단계적인 목표 설정, 참여와 완성을 이루어 나갈 시간적 여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